네, 오늘은 이 MSA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MSA란 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줄임말이에요.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줄임말인데 하나의 이렇게 커다란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작고 독립적인 서비스로 나누는 걸 MSA라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서버를 예로 들어 볼게요. 서버 안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인증 로직, OS에 관련된 로직이 있을 수 있고, 또 페이먼트, 결제 관련된 로직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상품 관련된 로직이 있을 수 있고, 또 딜리버리 관련된 로직도 있을 수 있어요. 보면은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작은 서비스들로 나눠주는 거예요. OS 로직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페이먼트 로직으로 이렇게 나눠주겠죠. 딜리버리 로직으로 나눠주고, 프로덕트 로직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나의 작고 독립적인 서비스들로 나눠주는 걸 MSA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는 이렇게 하나 모든 로직이 다 들어있는데, 이런 구조는 보통 우리가 모놀리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MSA로 서버를 각각 이렇게 서비스별로 나눠주고요. 뭐 기능별로 나눠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기능별로 나눈다면 우리가 뭐 파일 업로드로 나눠주고, 로직을 또 예를 들어서 로그인으로 나눠주고, 뭐 동영상 스트리밍 같은 걸로 또 나눠주고, 비디오 스트리밍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이제 MSA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도메인 중심 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 좀 유리합니다. 도메인 중심 설계가 조금 제 근본이죠.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서버에는 단일 DB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요. 당연히 이제 분리된 DB여야겠죠, 전부. 이렇게 구현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표준적인 MSA의 구조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표를 하나 들고 와서 이제 제가 직접 그린 구조도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MSA를 보면은 장단점이 좀 명확하게 있는데, 이렇게 서비스를 나눠놨을 때 장점은 뭘까요? 하나는 개발팀이 커졌을 때 소규모, 예를 들어서 개발팀이 아니라 뭐 개발팀이 5팀, 6팀이 되었어요. 백엔드 개발팀이 대여섯 팀이 있는데, 이제 이 팀별로 각각의 서비스 하나씩을 맡아서 관리를 하기가 편하겠죠. 모놀리식 구조를 가져왔다면 1팀에서 예를 들어서 어스 서버를 이렇게 수정했다면 전체 서버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다시 빌드하고 배포해야 되는 다시 빌드하고 배포해야 하는 번잡함이 있는데, 팀 하나씩 이렇게 서비스를 맡아서 간다면, 그쵸? OS 1팀이 OS 서버 관련 로직만 딱 수정하고 배포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다. 어느 정도 서비스와 개발팀의 규모가 있을 때 이제 배포 운영이 좀 수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장애가 전파되지 않는다입니다. 모놀리식한 구조에서는 장애가 일어나면 전체 서버를 이렇게 다시 코드를 수정하고 배포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기능으로 이렇게 장애가 전파될 수 있는데, 저 MSA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장애가 좀 전파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여기 예를 들어서 로그인에 장애가 났어요. 로그인 장애가 나면 큰일 나니까 결제 장애, 이것도 큰일인데 결제 장애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결제 장애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
결제 서비스 장애가 났는데 로그인이나 다른 딜리버리나 프로덕트 이런 서비스는 영향이 안 가고 제도 돌아가기 때문에 유저가 이제 이용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결제할 때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장애가 전파되지 않는다. 한 서비스 장애가 다른 서비스로 전파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MSA 같은 경우에는 초기 설계할 때 이제 인프라 설계랑 이제 인프라가 좀 많이 복잡해져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유연하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 유연, 장기적 유연, 장기적으로 유연하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MSA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때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이야기할까 해요. 개인적인 경험은 제가 이제 이전 회사에서 MSA 개발을 했습니다. 백엔드 쪽. 그런데 1인으로 했어요. 사내의 백엔드 개발자는 저 혼자였기 때문이죠. 다른 개발자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백엔드 시스템을 결국에 제가 서비스를 8개로 나눴거든요. 서비스를 8개를 나눠서 막 개발을 했죠. 신나게. 이제 1인으로 MSA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회사에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반드시 이제 MSA를 써야만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유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로 알게 된 분들한테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반드시 이제 MSA를 썼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8개로 나눠서 서버를 8개로 나눠서 구현을 했었고요. 단점이 있었어요. 서비스 간 통신이 복잡합니다. 제가 혼자서 하게 되면 이 A라는 파드와 B라는 파드, D라는 파드 다 있는데 얘네끼리 파드 간 통신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HTTP 혹은 gRPC 프로토콜로 통신을 하는데 저는 HTTP로 구현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 간 통신했을 때 단순히 모노리틱한 구조에서는 하나의 전체 서비스 코드를 수정하면 됐지만 여기서는 이제 서비스 예를 들어서 2개나 3개의 코드를 이제 수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고요. 그런 경우는 잘 없었긴 했는데 간혹 정말 서비스 4개, 5개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긴 했었습니다. 물론 그게 자주 일어나도록 설계를 하면 안 되겠죠. 웬만하면 이제 서비스 내에서 이제 끝내도록 설계를 처음에 해야 되는데 여러 기획이 변경된다거나 이제 또 기능이 수정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꽤나.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파드 간 통신이 자주 일어나서 서비스 간 통신이 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네트워크 비용도 증가하겠죠. 또 하나의 단점이 뭐였을까요? 첫 번째, 서비스 간 통신이 복잡했다면 두 번째는 데이터, DB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트랜잭션 관리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제 모놀리식 구조에서는 트랜잭션하고 그냥 롤백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각각의 스텝을 만들어주고 스텝에 관한 보상 로직을 따로 작성해줬어요. 그쵸? 이 보상 로직은 이제 오케스트레이트 패턴이라고 또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이런 걸로 보상 로직을 따로 작성해줘야겠다 라는 그런 이제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개발 소요 기간은 더 올라갔죠. 네, 이런 이제 MS의 장단점이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구조도를 하나 가져왔어요. MSA를 정말 최대한 이제 단순하게 도식화해서 나타낸 표거든요. 제일 단순하게 정말 필요 없는 거 다 뺐고 다 뺀 건 아니지만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배포 먼저 설명을 드리면 배포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GitHub에 이제 YAML 확장자 파일을 많이 배포합니다. 이유는 이제 MSA는 주로 쿠버네티스 사용해요. 쿠버네티스. 그리고 이제 이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라고 해서 컨테이너를 관리해주는 도구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오케스트레이션. 도커랑 같이 쓰죠. 쿠버네티스와 도커를 같이 쓰는데 그때 필요한 이제 확장자 파일이 .yaml 파일이고요. 이걸 배포하는 걸 이제 주로 해요. MSA 구축하실 때 이제 쿠버네티스 쓰시면 이제 AWS의 일라스틱 쿠버네티스 서비스 EKS 서비스나 이제 MS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실 거예요. 네, 이런 거 쓰셔서 구축하시면 되고요. 이제 쿠버네티스 배포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YAML 파일을 이렇게 GitHub으로 이제 푸시해주면 젠킨스가 신호를 받아서 도커업으로 이제 올려주고요. 도커업에 올라간 걸 이제 쿠버네티스가 이제 내려받아서 이렇게 파드 내부로 배포를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 젠킨스가 깔려있는 여기도 뭐 다른 내부 VPC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여기도 도커가 깔려야 돼요. 젠킨스가 있는 이 가상 머신에 도커가 깔려야 도커업에 또 올라가겠죠. 뭐 그런 식으로 구축을 하고 살짝 지우고 갈게요. 살짝 조금 여기 많아졌으니까 지우고 가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파드가 나오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이 파드는 뭘까요? 파드끼리 파드 간 통신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얘네끼리 통신할 때는 HTTP 통신 gRPC 프로토콜로 이제 신호를 주고받는다고 말씀드렸고요. 파드는 저희가 직접 작성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파드 하나가 서버를 예를 들면 여기 페이먼트 서버죠. 페이먼트 서버 하나가 파드 안에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제 컨테이너화 돼서 들어가 있어요. 도커로 컨테이너화 돼서 컨테이너화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드를 포함하고 있는 게 여기 이제 보시면 노드예요. 노드는 이제 가상 머신 단위로 주로 이제 많이 만드는데 이 가상 머신 안에 이 VM 안에 예를 들어서 뭐 2코어다. 2코어 가상 머신이다 하면은 뭐 파드 2개씩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노드가 있고 파드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 노드를 관리하는 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입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노드 전체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살짝 지우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져서.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노드가 있는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도 있고 다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 MSA 구조에서 아까 각각 파드는 DB에 한 대씩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일 DB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간혹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 이제 레디스 같은 경우 인메모리 DB로 많이 쓰잖아요. memcache 써도 되고 뭐 단일 이제 인메모리 DB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파드를 하나의 단일 인메모리 DB 연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션 관리 같은 거 할 때 중앙화된 세션 같은 거 필요할 때 중앙화된 세션이 필요할 때 뭐 그런 경우도 이제 쓰고요. 단일 인메모리 DB를 연결시켜서 하지만 뭐 원칙은 파드 하나당 이제 DB 하나 서비스 하나당 DB 하나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라스틱 서치가 있네요. EFK 스택이라고 해서 이제
쿠버네티스 쓰실 때는 MSA 할 때 이렇게 로그 관리는 이제 EFK 스태크 많이 쓰고요. 일라스티서치, 블런트딕 그냥 로그 관리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냥 블런트딕 각각 하는 역할이 다 자세히 있는데 블런트딕 키바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각화 도구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쓰고요.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는 굳이 MSA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여러 서비스에서 많이 쓰는 거니까 굳이 설명하고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뭐 로그인 같은 경우는 MSA로 구현하실 때 세션이 아니라 JWT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오토 스케일링 같은 거 하게 되거나 뭐 노드가 늘어나게 되거나 파드가 늘어나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꽤나 있어요. 오토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언제 걸리냐? 트래픽이 막 엄청 늘어났어. 예를 들어서 막 유저가 엄청 많이 로그인을 해요. 그러면 이 쿠버네티스 오토 스케일링을 걸어놓으면 이 노드가 모스가 있는 노드가 이렇게 2개 막 3개 개수에 따라서 막 늘어납니다. CPU 점유율에 따라서 늘어나고요. 뭐 파드가 이렇게 6개까지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세션이 막 여기 붙었던 게 여기 가서 붙고 스티키 세션 이슈가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JWT로 갔냐면 로그인이 좀 편하다라는 거고요. 여기까지 그냥 MSA에 대한 이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MSA는 이제 장점과 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소규모 팀보다는 확실히 이제 대규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